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세입니다. 10년 가까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회계사 출신으로서 저는 숫자에 대해 거의 본능적인 감각과 엄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5일은 저의 확보부동한 가정 재무의 날입니다. 저는 이날 제 모든 지출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체한 건을 정확하게 완료합니다. 저는 능숙하게 인터넷 뱅킹 페이지를 열고 딸 가영이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금액란에 200이라는 숫자를 쳤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제가 3년 전부터 매달 딸과 사위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보태주기로 한 돈입니다. 이체 성공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 마음속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와 민준이가 분당에 산 그 집은 대출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조금 아꼈으면 아이들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날 오후 제가 마근행에서 돌아왔을 때 사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도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엄청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이 났어?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귀신이시네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달성해서 회사에서 포상으로 여행 자금을 줬어요. 제가 재빨리 일본 홋카이도 6박 7일 여행 상품을 잡았죠. 최고급으로요. 제가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자리까지 다 예약해놨어요. 일본이라니. 저는 잠시 멍했지만 이내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너희 젊은 사람들이나 재밌게 놀다 오지. 우리 늙은이들 둘이나 데리고 가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민준이의 말투에는 적당한 나무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랑 가영이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번 여행은 저희 양가 부모님을 위한 효도 여행이라고요.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좋은 데 다니시면서 복도 누리셔야죠. 어머니, 거절하시면 안 돼요. 비행기 표도 이미 다 끊었단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꿀에 절인 듯 달콤해서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사위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이입니다. 가정에 잘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장모에게도 흠잡을 데가 없죠. 명절마다 예의를 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가장 대단한 것은 양가를 공평하게 챙길 줄 안다는 점입니다. 여행을 가면서 저와 자기 어머니를 동시에 생각하다니 그 마음씨가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무슨 옷을 가져갈지 새 카메라를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영이의 전화도 걸려와 이 소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한테 들으셨죠? 딸의 목소리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쁘세요? 기쁘지. 당연히 기쁘고 말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그 아이 참 속이 깊어. 가영이가 다시 당부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여행 가방도 꺼내지 마시고요. 제가 주말에 가서 필요한 거 전부 다 챙겨드릴게요. 엄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 다 내 뜻대로 하렴.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석양의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무한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홋카이도의 설경, 온천, 맛있는 음식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이제 제 실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 효심 깊은 딸과 사위가 마련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부인과 함께 딸과 사위의 보살핌 속에서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년에 가장 기대했던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대한 기쁨과 만족감에 흠뻑 빠져 그 따스한 저녁 노을 뒤편에서 눈치채기 어려운 복잡한 그림자가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출발 하루 전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미리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라도 좀 도울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본 광경은 제 마음속 가벼운 기대를 조금씩 가라앉게 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크고 작은 여행 가방 3개가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딸 가영이는 마치 출정을 앞둔 총사령관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와 약품, 생필품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뺨도 비정상적으로 붉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바쁘게 움직인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다른 두 주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사부인인 최영미 여사는 마치 상전처럼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텔레비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막장 드라마를 보며 한가롭게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품평하거나 가영이에게 명령을 내렸죠. 예, 가영아, 내 그 보라색 캐시미어 스웨터 가방에 넣었니? 홋카이도는 밤에 춥다더라. 아, 그리고 내 보온병도 잊지 말고 챙겨. 대추차 타 마셔야 하니까. 또 내 혈압약. 아침 저녁으로 양이 다르니까 시간 맞춰서 잘 나눠 담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당해서 마치 가영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돈 주고 고용한 개인 비서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위 이민주는 반대편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다리를 꼬고 앉아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게임 효과음이 텔레비전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전혀 무관심했고 마치 짐 싸는 일 따위는 태초부터 여자의 몫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다 못해 제 짐을 내려놓고 다가가 가영이를 도와 옷 몇 벌을 개주려 했습니다. 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서 쉬세요. 저 거의 다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민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리 와서 가영이 좀 돕지 그러니 혼자서는 벅차 보이는데.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저 내일 공항까지 운전해야 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부인 최영미 여사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우리 민준이는 큰일 하는 애예요.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짐 싸는 자질구레한 일은 가영이가 하면 돼요. 걔가 꼼꼼하고 또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다고요. 이 세 글자가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살짝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동생 민호가 아내 혜진과 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와주러 왔다는 명목 아래 뭐 거들 일 없나 보러 왔다면서요.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익숙하게 식탁 위에 과일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널린 짐들을 보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와, 형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다 싸요? 저 같으면 머리 터졌을 거예요. 가영이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계속해서 짐을 쌀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이 황당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 수수방관하는 남편, 그리고 와서 편하게 얻어먹기만 하는 시동생 부부. 이 집의 권력 구조와 책임 분담은 기형적인 그물처럼 제 딸을 가장 밑바닥에 가장 힘든 자리에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월급도 없고 연중무휴에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듣는 슈퍼부모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마음속 불쾌감을 꾹 누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 어떤 다툼이든
가영이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민호네 가족은 저녁까지 얻어먹고 후를 떠났습니다. 제가 가영이를 도와 마지막 짐 정리를 끝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영이는 지쳐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딸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기운을 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익숙해요. 또 익숙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 밑에 옅게 깔린 그늘과 애써 감추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피로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문득 딸이 결혼한 이후로 제가 잘 지내냐고 물을 때마다 항상 네, 아주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잘 지낸다는 말은 어쩌면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습관적인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객실의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그토록 효심 깊게 우리 두 늙은이를 함께 여행에 모시고 가려는 이유가 어쩌면 그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든 얼마나 귀찮은 일이 생기든 김가영이라는 사람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 완벽해 보이는 여행은 출발 전부터 이미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가영이는 일어나 부엌에서 우리가 길에서 먹을 아침 식사와 과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팽이처럼 조용히 도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민준이가 운전했습니다. 7인승 승합차 안 사부인 최영미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참을미가 나서 앞자리 시야가 좋은 곳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와 가영이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어젯밤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가영이는 차에 타자마자 의자에 등이 닿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를 차창에 기댄 채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완전히 펴지지 않는 굳은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무언가에 살짝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평화는 금세 깨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최 여사가 아마 심심했던 모양인지 고개를 돌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아, 자니?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그 일본 전기밥솥 말이야. 어느 사이트에서 샀어? 그거 쓸만해? 가영이의 몸이 놀란새처럼 움찔하며 즉시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 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전기밥솥 말이다. 최 여사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좋다고 했잖아. 이번에 일본 가면 너도 나 쓸만한 거.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어디서 사는 게 싼지 좀 봐줘. 아, 네. 가영이는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딸의 눈에 서린 잠을 방해받아 붉어진 핏발을 보며 더 이상 마음속 불쾌감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최대한 평온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냉기가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이가 어젯밤에 짐 싸느라 밤을 새워서 많이 피곤해요. 우선 좀 자게 두시죠. 무슨 일이든 공항에 도착해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최 여사는 제가 끼어들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투덜거렸습니다. 가는 길에 미리 얘기해둬야 나중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죠. 운전하던 민준이도 자기 어머니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차마 직접 말은 못하고 백미러를 통해 제게 어색한 눈길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최 여사는 또 무언가 생각났는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영아, 너, 제가 멀미가 좀 나네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를 의자에 가볍게 기대고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억누르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이 말은 어떤 직접적인 다툼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피곤함은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도 사돈에게 멀미를 유발했다는 죄를 뒤집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도 긴장해서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창문 열어서 바람이라도 좀 쐬실래요? 아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차 안은 마침내 완전히 진정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가영이의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의 고르고 깊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실눈을 뜨고 잠든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긴 속눈썹 위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잠시의 소란은 막아줄 수 있어도 하루하루 반복되는 딸의 고단함까지는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마음속 최악의 추측이 사실임을 완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영이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넘치는 가이드처럼 우리 네 사람의 모든 신분증과 항공권을 보관하고 몇 번이고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며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또한 세심한 생활 집사처럼 탑승 대기 시간에는 최 여사에게 혈압약 드실 시간을 알려드려야 했고 제게는 따뜻한 물을 따라 주어야 했으며 심지어 면세점에 가서 민준이 동생네가 부탁한 화장품 목록을 보며 쇼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반면 민준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처럼 내내 자기 어머니 곁에 붙어 홋카이도 킹크랩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할 뿐 가영이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신치토세 공항에 착륙한 후 이런 분담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영이 혼자서 짐으로 가득 찬 대형 카트 2개를 밀면서 동시에 여행단 깃발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걷기 힘들다며 투덜거렸고 민준이는 즉시 그녀를 부축하며 뒤에서 마치 자기 집 뒷마당을 산책하듯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탔습니다. 제가 다가가 가영이 손에서 카트 하나를 넘겨받으려 하자 가영이는 제게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아직 할만해요. 바로 그때 여행단 가이드인 젊은 한국인 아가씨가 아마 보다 못했는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영이를 도와 카트를 잡아주더니 뒤에서 걸어오던 민준이를 향해 반쯤 농담조로 외쳤습니다. 이민준 씨,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짐은 남편분께서 좀 같이 들어주셔야죠. 안 그러면 이따가 기념품 살 때 들 손이 없겠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좀 멋쩍은 듯 앞으로 걸어와 마지못해 카트 하나를 넘겨받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에 불쾌한 기색을 띠며 아들에게 무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공항의 저 푸르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6박 7일의 여행이 제 딸에게는 길고 긴 포성 없는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정의 피로는 셋째 날 저녁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도야오스카에 위치한 일본식 온천 료칸에 묵게 되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 정교한 가이세키 요리,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안개 낀 호수 풍경은 쌓인 피로를 씻어내기에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가장 일본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다미 방에서 터졌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방은 4인이 묵을 수 있는 가족실이었습니다.
넓은 방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일본식 이부자리 4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와 사부인 최 여사가 각자 한 채씩, 가영이와 민준이가 나머지 2채를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창가 쪽 가장 전망 좋은 2자리로 걸어가 자신의 짐을 내려놓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밤 내 옆에서 자야겠다. 엄마가 낯을 가려서 네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호수 경치를 보고 기쁨에 차 있던 가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옷자락을 2 손으로 꽉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늘 그랬듯 난처함과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한 어머니를 한번, 새하얗게 질린 아내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입지는 효도라는 미명에 너무 흠뻑 젖어 물렁해진 그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하룻밤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원래 이런 거 알잖아. 딱 오늘 밤만. 계속 침묵하던 가영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피로와 서러움, 그리고 눈앞에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가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녀의 신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시울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부부잖아요. 여행 와서 같이 잠도 못 자는 게 말이 돼요?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음 섞인 이 질책은 불씨처럼 순식간에 최 여사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가영, 너 지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녀는 즉시 달려들어 마치 병아리를 감싸는 어미닭처럼 민준이를 등 뒤에 숨겼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효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걔는 내 아들이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라고. 네가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굴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질투나 하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엄마. 2 여자 사이에 낀 민준이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가영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맞아. 최 여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모자 사이좋은 꼴을 못 보는 거야. 가영아, 그만 좀 해. 민준이는 어머니의 질책에 짜증이 나서 가영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모처럼 여행 와서 즐거워하시는데 네가 좀 맞춰드리면 어디 덧나? 잠자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협공의 구석으로 몰려 온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이는 딸을 보니 제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제가 나서자 제 크지 않은 목소리에 흥분했던 3사람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보지도 민준이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가영이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아요. 민준이는 정말 효자네요. 엄마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딸이 하나 있답니다. 저도 제 딸이 귀하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어리둥절한 표정의 민준이를 보며 청근을 들어 올리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하자. 네 엄마가 네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니 오늘 밤은 네가 어머니 곁에서 제대로 효도하렴. 나랑 가영이는 마침 오랜만에 모녀간의 속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으니 우리 둘이 같이 잘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바꾸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일부터 가영이는 나, 이 엄마만 챙길 거야. 사부인 짐 챙기는 거나 식사, 쇼핑, 통역 같은 건 이제부터 효심 깊은 아드님인 내가 전부 책임지도록 해.
자기 엄마는 자기가 챙기는 게 공평하잖아. 그렇지? 이 말은 마치 때 맞춰 내린 소나기처럼 모든 전쟁의 불길을 꺼뜨렸습니다. 민준이와 최 여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과 의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가 효자로서의 감정적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그는 효자의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모든 귀찮은 일을 아내에게 떠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와 민준이 모자는 만족스럽게 창가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마침내 제 딸과 함께 잘 수 있었습니다. 아늑한 방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야호의 고요한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영이는 제 곁에 누워 어릴 때처럼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한테 고맙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제 질문에 가영이는 마침내 터져버린 둑처럼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그동안 계속 참았던 이유는 민준이가 자기 어머니 문제에 있어서만 분별이 없을 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잘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영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았고 그녀가 아플 때는 서툴게 죽을 끓여주었으며 그녀가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가영이의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와 함께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효자라. 선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저는 항상 가와만 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니까 시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지내시는 건 내가 좀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요. 이런 일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착한 마음이 아팠고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듯한 그 속 기품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딸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혼 생활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단맛이 너무 소중해서 그보다 몇 배는 더한 쓴맛을 삼키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저는 문득 항상 빈손으로 와서 편하게 즐기기만 하던 그 둘째 아들이 생각나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두 아들 공동 책임 아니니? 시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가영이의 몸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쌓였던 서러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민호 씨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냉소가 섞였습니다. 그 사람이랑 아내 혜진 씨는 누구보다 요리조리 잘 피해요. 시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병원에 같이 가드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 집은 꼭 야근을 하거나 아이가 아프대요. 시어머니도 편애가 심해서 작은 아들한테는 절대 귀찮게 안 하려고 하세요. 모든 일이 당연하게 저희한테 다 넘어오는 거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 씨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동생네랑 얘기해서 책임을 확실히 나누자고요. 그런데 민준 씨는 항상 형네가 형편이 좀 안 좋고 형수님 몸도 약하니까 우리가 형이랑 형수로서 좀 더 이해해야지라고만 해요. 매번 그 말로 끝나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효심처럼 보였던 이 여행의 이면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요. 포상금은 그 혼자 받은 것이니 당연히 자기 어머니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를 모시는 책임은 또 자연스럽게 맏며느리인 가영이의 어깨에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의 동생 가족은 이 효도 대잔치에서 또다시 완벽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제 딸, 그녀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무책임한 시동생 가족이 비워둔 친정의 빈자리까지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위는 이런 구조적인 불공평함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해라는 두 글자로
그 감옥에 가족애라는 이름의 자물쇠를 직접 채웠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기억하렴. 좋은 결혼은 참는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란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고 이해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보호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굽히고 그의 효도를 완성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의 온 가족의 책임 구멍까지 메우라고 한다면 그가 내게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연이은 족쇄일 뿐이야. 엄마가 알았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어.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수십 년의 인생 지혜를 모두 부수어 조금씩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딸에게는 비록 힘들었지만 결혼의 진실을 완전히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 족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의 열쇠를 그녀에게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의 후반부는 미묘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아마 제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의식적으로 몇 가지 일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짐을 들었고 식사할 때는 저와 최 여사에게 차를 따라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제게 좋은 낯빛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가영이에게 함부로 명령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평화는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제 감시 아래 잠시 발톱을 거두었을 뿐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미 익숙해진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가영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피로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또 허리가 아프시다고 우리 집에서 며칠 더 있다 가시겠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뭐라고 하니? 그 사람은 엄마가 모처럼 오셨는데 며칠 더 계시게 하재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에 찾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말다툼에 빠지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은 5일, 저의 고정된 가정 재무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 페이지를 열고 능숙하게 로그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매달 그랬던 것처럼 이체 기능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매월 5일 김가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자동 이체하던 설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조용히 폭풍우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우는 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준이의 첫마디는 탐색적인 공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아. 무슨 일 있니?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체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해서요. 아, 그거 말이니. 제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문제 없었어. 내가 해지했단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10초간의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에 지금쯤 얼마나 큰 충격과 불신이 서려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요?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억양이 변해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해서 화나신 일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민준아, 너랑 가영이 다 성인이잖니. 너희 집, 너희 대출은 본래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준 건 정이지 의무가 아니란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내 노후를 위해서도 좀 더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에게 더 구체적인 폭탄을 던졌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대충 계산해 봤는데 지난 3년간 내가 매달 200만 원씩 보태준 게 합쳐서 7,200만 원이나 되더구나. 이 돈이면 괜찮은 국산차 한 대는 사고도 남겠어. 이제 보니 나 이 늙은이도 꽤 돈이 많았더라고. 이 말은 민준이의 요행 심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으로 이장모가 사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계산에도 박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즉시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 저희를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 부부가 마주해야 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란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정말 이유를 알고 싶다면 너랑 가영이 데리고 와서 우리 셋이 시간 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구나. 주말에 민준이와 가영이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고 가영이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에 앉히지 않고 제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마치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듯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우선 계산부터 한번 해보자꾸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홋카이도 여행에서 네가 여행 경비 낸 것 말고 뭘 했는지 말해봐. 민준이는 얼어붙어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공항까지 운전했고 짐도 들었어요.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에 민준, 운전, 짐들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영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영아, 너는? 가영이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대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네 사람의 비자 발급, 여행 계획, 짐 싸기를 책임졌지. 너는 통역사였고, 가이드였고, 생활 집사였고, 두 늙은이의 전담 간병인이었어. 누구 약을 먹어야 할지, 누구 보온병에 물을 채워야 할지, 누구 면세품 목록이 아직 안 채워졌는지 다 기억해야 했지. 심지어 내 시어머니가 귤을 드시면 그 껍질 처리까지 네가 다 했어.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민준이의 고개는 1cm씩 숙여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다른 종이를 꺼내 가정의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생각하기에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너의 가정에 대한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가 가장 즐겨 쓰던 변명이었습니다. 좋은 말이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말해봐. 가영이는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니? 너를 위해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고 네가 아무 걱정 없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어. 가영이의 이런 헌신은 이 집에 대한 기여가 아니니? 이런 기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내 어머니. 제가 계속했습니다. 부모님 부양은 너와 내 동생 민호가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야. 그런데 지금은 민호네는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것 말고 다른 책임은 전부 너, 아니, 가영이가 지고 있지 않니? 가영이는 내 동생이 져야 할 책임의 절반까지 대신 져주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제 질문에 말문이 막힌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그 점은 나도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합격점을 줄 만한 남편은 아니야. 너는 가영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너 자신의 효도를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웠어. 네가 이 집에 월급을 가져다 주니 네가 기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잊었어. 가영이도 자신의 청춘,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노동으로 너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내 본가 전체를 포함하는 더 크고 무거운 가정을 말이다. 저는 200만 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200만 원. 예전에는 너희 작은 가정을 돕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야 알게 됐지. 내 돈은 실제로는 너와 내 엄마, 심지어 내 동생까지 포함해서 표면적으로 화목한 대가족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걸. 이 대가족 안에서 내 딸 가영이는 가장 많이 헌신했지만 가장 적은 존중을 받았어. 내가 엄마로서 내 딸이 이렇게 불평등한 결혼관계 속에서 조금씩 소모되고 달아 없어지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다면 나 역시 공범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사위를 보며 저의 결정이자 조건을 말했습니다. 이 200만 원 아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가족 기금이 될 거다. 언제든 네가 진정으로 남편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아내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을 볼 때 네가 동생과 함께 부모 부양의 의무를 나누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그날 이 기금은 다시 시작될 거다. 심지어 2배가 될 수도 있어. 저는 펜을 테이블 중앙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결정은 내 손에 달렸다. 제 서재에서 열린 그 가족 회의는 작은 지진처럼 이민준이 10년 넘게 고수해온 효도라는 이름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최영미 여사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친정, 책임과 같은 감성적인 것들이 어느 날 저 늙은 회계사에 의해 이렇게 명확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비용과 부채로 계량화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부부가 저희 집을 떠날 때 둘은 내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영이는 나중에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며 운전만 했다고요. 저는 제 말이 먹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준이는 서툴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더 이상 소파에 몸을 던지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최 여사가 습관적으로 가영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킬 때 그는 처음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그는 심지어 정말 용기를 내어 동생 민호에게 30분이나 되는 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가영이가 듣지 못했지만 그 후로 민호의 아내 혜진이 주말마다 과일을 사들고 그들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자세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일깨웠으니 이제는 제 딸을 일깨울 차례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가영이만 따로 불러내 애프터눈 티를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따라오지 않게 했죠. 카페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저는 얼마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딸의 얼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집은 괜찮니? 가영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정한 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그런 날이 얼마나 더 계속됐을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나한테 고맙긴. 저는 컵 속에 커피를 저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가영아, 오늘 엄마가 너를 부른 건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한테 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엄마 이야기를요? 가영이는 의아해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눈빛이 조금 아련해졌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요? 가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죠. 가정적이고 성격도 좋으시고 엄마한테도 아주 잘해주셨잖아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 내 아빠는 평생 설거지 한 번, 걸레질 한 번 해본 적이 없단다. 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도 없고. 가영이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이라고. 내 아빠는 일이 아주 바빴고 나도 그걸 이해했어. 그래서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일, 내 학비, 내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집안 공과금, 친척들 경조사까지 전부 나 혼자 다 처리했지. 네가 어릴 때 한밤중에 고열로 끓을 때도 나 혼자 너를 업고 응급실에 갔었고, 내가 너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내 아빠는 그저 옆에서 서툴게 따뜻한 물이라도 좀 마실래? 라고 묻는 게 전부였어. 엄마, 가영이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 가정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어. 나도 알아. 단지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도 평생 너처럼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는데 익숙했단다. 나는 그게 현명한 것이고 아내이자 어머니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지. 제 목소리는 어느새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떠나고 나서 나 혼자 지내던 몇 년 동안 나는 천천히 깨달았어. 가정은 결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다 짊어질게 라는 식의 자기 희생은 자기 자신만 감동시킬 뿐이야. 그것은 상대방의 감사를 불러오지 않아. 단지 상대방의 습관과 당연함만 불러올 뿐이지. 저는 가방에서 표지가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가영이 앞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펴보렴. 가영이는 의아해하며 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첫 해부터 40년 동안 꼬박꼬박 기록한 가정의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은 쌀, 기름, 소금 한 톨의 지출부터 경조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제가 가리켰습니다. 가영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장부 기록 대신 붉은색 볼펜으로 쓰인 2개의 나란한 통계 숫자가 있었습니다. 왼쪽 줄의 제목은 아빠의 기여,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월급 전액 상납. 오른쪽 줄의 제목은 엄마의 기여, 그 아래에는 빽빽한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간 삼시세끼, 약 43, 800끼의 식사, 40년간의 집안 청소, 바닥, 창문, 의료, 네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의 모든 학비, 생활비 계획 및 관리, 양가 친척 경조사 예의 총 30회 이상, 그리고 가격 측정 불가, 한 여자의 40년 청춘. 가영이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2줄의 글씨를 보며 손을 살짝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아, 봐. 이게 내 평생이야. 나는 내 아빠의 기여와 내 기여를 모두 이 장부에 기록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내 아빠가 기둥이고 공신이겠지만 나만이 읽을 수 있는 이 장부는 내게 말해주고 있지. 이 집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지탱해온 것이고 심지어 내가 더 큰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걸.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받아들였지. 하지만 내 딸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건 원치 않아. 너의 인내는 민준이의 이해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당연함을 키웠어. 네가 모든 걸 도맡아 한 것은 그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큰아들로 만들었어.
너의 착함에는 날이 서야 하고 너의 헌신은 그가 보게 해야 해. 그가 아픔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가정의 책임은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야. 너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어. 엄마, 저는 그냥 싸우는 게 무서워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게 무서워서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였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한 다툼은 상대방에게 너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한 거야. 네가 과거에 유지했던 그 고인물 같은 평화는 네 서러움으로 맞바꾼 가짜 평화일 뿐이야. 그건 집이 아니라 너 혼자만의 감옥이었어. 저는 그 낡은 가계부를 조용히 닫아 가영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줄 만한 지혜로운 책은 없구나. 이 가계부가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고 저지른 실수고 마지막에 깨달은 이치란다. 가져가서 잘 보렴. 앞으로 너도 너 자신의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해야 해. 돈의 장부뿐만 아니라 감정의 장부, 책임의 장부를 말이야. 너는 수시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해. 네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너는 그에게 알려줘야 해. 이 집은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더더욱 너 혼자만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집은 너희들의 것이라는 걸. 가영이는 손에 들린 그 묵직한 장부책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녀에게 건넨 것은 장부 한 권이 아니라 엄마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무거운 인생의 목록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의 티타임 이후 가영이는 더 이상 제게 집안일에 대해 울며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그녀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약한 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면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민준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저녁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줄 수 있어? 혹은 오오이 수학 문제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줘. 그녀는 또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가 또 모든 시간을 자기 어머니와 보내려고 하면 가영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일깨웠습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 식구의 시간도 중요해요. 오후에는 어머니랑 차 마시고 저녁에는 우리 오오이 데리고 공원에 가서 축구라도 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민준이는 저의 그 200만 원 무조건적인 지원이 끊긴 후 마침내 비용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가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헌신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가영이의 피로를 읽는 법을 배우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집안일을 분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서툴러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걸레질을 하다가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었지만 가영이는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허둥대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는 닭백숙을 끓여 혼자 막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민준이와 가영이 그리고 제 사부인 최영미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뒤에 사위의 동생 민호와 그의 아내 혜진이 커다란 과일과 보약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 총출동에서 어머니 댁에 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제가 최근 몇 년간 먹었던 식사 중 가장 시끌벅적하고 마음 편한 식사였습니다. 식탁에서 최 여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가장 좋은 닭다리를 민준이에게 집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젓가락이 막 뻗어나가려는 순간 민준이가 한 발 앞서 닭날개 하나를 집어
가영이의 그릇에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피곤했잖아. 많이 먹어.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그 닭다리를 옆에 앉은 어린 손주에게 슬쩍 놓아주었습니다. 식사 후 남자들은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그릇을 치웠고 민호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설거지를 하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최 여사, 가영이, 혜진, 이렇게 여자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균형감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가영이가 저를 몰래 옆으로 끌어당겨 은행 카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준 씨가 드리라고 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철이 없었대요. 이 카드에 200만 원 들어있어요. 이번 달에 막 받은 보너스래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들의 작은 성이라고요. 앞으로 주택 대출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돈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잘 쓰세요. 저는 그 카드를 쥐고 만감히 교차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200만 원이 제가 과거에 주었던 그 어떤 돈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남자의 깨달음과 책임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카드를 받으며 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달에는 엄마가 너희 온 가족한테 근사한 외식 한번 쏠게. 그들 가족을 보낸 후 저는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서재에서 어떻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그 대출금 지원을 끊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끊었던 것은 결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끊었던 것은 한 가정이 균형을 잃은 악순환이었고 여성의 끝없는 헌신이라는 낡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돌려받은 것 역시 단순히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려받은 것은 한 딸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었고 한 가정이 마땅히 가져야 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줄의 글씨 옆에 저는 붉은 펜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새로운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좋은 장부는 사랑과 책임의 수지 균형이다. 창밖은 저녁 노을이 하늘 가득 펼쳐져 부드럽고 찬란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와 제 딸의 진정으로 좋은 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례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그녀의 지혜와 그 묵직한 가계부로 딸의 결혼 생활에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그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위에게 진정한 남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가영이처럼 결혼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인내하는 여성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얽매는 것이 단순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뿐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더 깊은 속박이 있는 걸까요? 박정숙 여사님이 대출 지원을 끊어버린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필요한 최후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강압적인 개입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더 온화하거나 혹은 더 직접적인 처리 방식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분담과 책임은 과연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것과 집안일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울 위에 놓였을 때 우리는 각각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현재 고민에 빠진 누군가에게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실제 가정의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나갑시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귀한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